3조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물론 전체 비전펀드 규모 중에서는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일회성 비용 증가했다 혹은 우발 채무 떨어낸다 이거에 의해서 분기 실적이 순간 잠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찍힌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라니까요. 이게 팔면 팔수록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쿠팡의 이런 현실을 모르고 투자해서 속았다 막 지금 잠을 못 자 이런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쿠팡은 이미 본격 비즈니스 시작하자마자 줄곧 적자였었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흑자 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본 잠식으로 돈이 회사에 완전히 동이 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인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이때 손정희 회장이 2번에 걸쳐서 3조 6천억을 지금 쿠팡에다가 투자하면서 쿠팡 살려놨거든요. 저기 누가 손정희 회장이 그래서 탈모라고 쿠팡 때문에 머리 빠졌다고 좀 비하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불안해 지금. 하여튼 그럼 손정희 회장의 쿠팡 투자 이거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계속 영업이익률 자체가 마이너스고 회사에 자본 잠식에 현금이 바닥났을 때도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3조 6천억까지 박았어. 아 이거 투기예요 투자예요.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쿠팡 매출이 엄청 뛰었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매출이 뛰면 영업적자는 더 많이 뛴다니까요. 예? 왜 손정희 회장은 이 쿠팡에서 자금을 회수할 생각도 없고 이런 걸 다 예상하면서도 3조 6천억을 도대체 여기다가 박았나? 이게 그럼 도대체 투기가 아닌가?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가? 정답은 이건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왜냐? 국내 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하나금융에서 하는 그 슈퍼리치 전용 PB센터가 삼성동에 있어요. 클럽원이라고. 여기 예탁자산 최소 30억 이상 고객만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하는 어떤 고객이 우리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얼마 전에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됐죠. 배달의 민족에 9억 투자해가지고 지난해 521억 돌려받았대요. 이게 몇 프로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배달의 민족 모 회사가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잖아요. 김봉진 대표가 창업한 이 우아한 형제들의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스타트업 용어로 하면 시드 단계 아주 초창기에 배달의 민족 어플이 이제 베타 버전 나와서 겨우 돌아갈 때쯤 한참 김봉진 그 배민 대표가 사업 계획서 들고 PT 하러 막 다니던 시절에 그걸 보고 9억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억이 원금이니까 순이익만 512억이잖아요. 그럼 이분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근데 저도 참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 이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어플 사업 계획서를 저도 봤어요 어디서. 근데 처음 이거 딱 보고서 참 오버하고 있네. 야 누가 저 햄버거 족발 시키는데 이거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막 에이 야 그냥 냉장고에 붙어있는 번호 보고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이걸 누가 임마 스마트폰으로 해. 아이고 오바 좀 하지 마라. 이건 너무 같네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웃음의 대상은 제가 돼야 되는 진짜. 물에서 소주 맛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9억으로 521억 이게 금액으로도 대단하긴 한데, 그때 초창기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막 뭐 가입자 수가 지금처럼 막 몇백만 명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때 저 같은 이런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들은 컨셉을 보고서 오바하네 이러고 막 비웃을 때, 이 양반은 나름대로 9억이면은 당시 그 신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럼 이것도 우리 시각으로 보면 좀 투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런 어떤 상위 1% 슈퍼 리치들 가운데서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결과도, 솔직히 이분이 처음 투자한 게 뭐 7년 전인가 그렇다는데 지금 그때도 은행 예금 금리가 뭐 3%가 안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어떤 자기가 관리가 가능하다면 하이 리턴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있잖아요.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으로 몰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 매매 사고 팔고 그냥 알 주식 뭐 아니고 아예 그냥 앞에 보신 대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발행시장으로 몰려간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1%의 슈퍼 리치들은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으로 막 몰려가는데, 그러니까 현물 주식 거래는 잘 안 하는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42,300원짜리를 49,000원까지 들어 올렸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발행시장이라는 게 스타트업이나 벤처 뭐 이런 쪽인데, 과연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가? 앞에 보신 대로 9억으로 521억을 번 사람은 100억 정도를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 10군데에다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개 다 망했어. 그렇게 저렇게 하나만 터져도 총 수익률이 400%가 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투자예요, 투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손정희 회장으로 돌아갑시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 양반이 지금 쿠팡에 3조 6천억을 물려있지만, 이분 걱정하고 탈모 걱정하는 게 정말 제가 배달의 민족 초창기에 보고서 이거 누가 하냐고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데요. 이 양반이 처음에 그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보다 더 파생 분야가 넓어요. 여기에 아주 초창기에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에 200억 투자했는데, 지난해 미국 SEC 있죠, 증권거래위원회. 거기 자료에 따르면 이게 지금 평가 금액이 60조 원. 200억이 60조 원이 됐어요. 3,000배. 수익률로는 몇 퍼센트예요? 20만 퍼센트 되는 건가? 그럼 이거 투자예요, 투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빨리. 이 투자에 있어서 그럼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의 무슨 엄청난 영업 기밀을 알고 여기는 무조건 된다, 그래서 투자했냐? 그것도 아닌 게, 당시 그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자를 만나서 PT 듣다가 딱 6분 만에 200억 원 그냥 투자 결정했대요. 그럼 이 마윈이 뭐 스펙이 좋느냐?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대학도 삼수에서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교직원 연수 마치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다가 처음에 18명을 모아가지고 알리바바라는 걸 창업했는데, 처음부터 월급 주는 날부터, 첫 월급 주는 날부터 아예 밥값 내는 것까지 고생을 직사게 했대요. 마윈의 어록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가혹하고 내일은 더 가혹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레는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저녁을 못 넘기고 죽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마윈 만난 지 6분 만에 200억 원을 쐈어요, 손정희 회장이. 근데 그럼 마윈이 그렇다고 또 뭐 잘생겼어? 네? 흔히 말하는 뭐 charming strategy 있잖아요. charming strategy. 매력 공세? 이것도 아니죠. 저도 뭐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고, 마윈 회장 얼굴 궁금하면 지금 검색해 보세요. 도대체 뭘 보고 6분 만에 저기 HM님이 얘기하시네. 그 얘기하려다 말았다고. 마윈 고소 안 됩니다. 따꺼 마윈 따꺼. 하여튼 그럼 대체 이렇게 6분 만에 PT 듣다가 그냥 무슨 관상만 보고 샤머니즘 투자도 아니고 200억 투자해서 60조가 된 이런 투자는 과연 이게 투자예요, 투기예요? 빨리 말씀을 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알리바바는요, 쿠팡처럼 저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적자가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뭐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은 결제해서 배송까지 다 알리바바 계열사 수익 다 잡히거든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당시 알리바바는 손정희 회장 찾아갔을 때 그냥 파워포인트 PT 자료하고 인터넷 사이트 그냥 그것도 베타, 그야말로 장난 같은 회사였거든요. 이거 뭐 한마디로 우샤인 볼트를 한 생후 2개월 때 아디다스에서 이 아기 보니까 생후 2개월인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고 아디다스에서 한 20억 투자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이게. 예? 마이클 조단을 나이키에서 유치원 때 공 튀기는 거 보고서 이 친구 이거 리듬감 보게 하고 50억을 줬다니까. 물론 이 손정희 회장 이 비전 펀드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이제 3분기에 적자가 좀 나가지고 일부 투자 지분을 좀 회수하거나 아니면 지분 매각하는 식으로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비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은 우리나라 일단 쿠팡, 그다음에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다음에 최근에 거의 손정희 회장한테 큰 손실을 안겨준 위워크까지, 현재 가치로만 보면은 어쨌든 이 비전 펀드 자체는 흑자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손정희가 투자를 했다고 이제 알려지니까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대부분 이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우버, 쿠팡 다 네임밸류 자체는 회사 실제 내재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얘기 드린 배달의 민족에 9억 투자해서 521억 받은 사람과 손정희 회장의 지금 투자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손정희 회장은 쿠팡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느냐? 누가 지금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데, 일단 쿠팡은 한국에서는 상장을 일단 못해요. 보통 이제 이런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이게 상장을 해야지 이제 멀티플을 잘 쳐서 받으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쿠팡이 한국에서는 이 영업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장을 못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코스닥에 보면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긴 한데 조건이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나스닥에서는 쿠팡의 상장이 가능합니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직전 회계연도에도 영업이익상 적자여도 시총이 500억 넘고 최근 2년 동안 매출 증가율이 평균 20%만 상회하면 테슬라를 위해서 열어준 어떻게 보면 첫 케이스죠. 그래서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따르면 쿠팡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쿠팡이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은 손정희 회장은 또 알리바바급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죠. 쿠팡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되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상 가치평가는 좀 더 높아졌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손정희 회장이 3조 6천억 투자했잖아요, 쿠팡에. 근데 기업 가치가 10조라고 보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상장해가지고 가치 대비해서 10배만 되면 시총 100조. 그럼 이 중에서 손정희 회장 지분이 30%대. 이거 그대로 상장한 뒤에 자산 가치는 30조 원. 그러면 이제 또 이 수익률이 한 800% 정도? 알리바바도 손정희 회장이 지분 34%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투자인지 투기인지 하여튼 비슷한 전략이죠. 수치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익이고,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뭐 우버, 에어비앤비, 쿠팡, 알리바바, 바로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노리는 형태입니다. 완전히 시장의 그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적자를 한 몇 년 좀 버티고 자본 확충 계속 해가지고 경쟁자들이 전부 도태되게 만들면은 손정희 회장은 그야말로 이 소프트뱅크 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분으로, 자기가 지분을 가진 회사들만으로 인터넷 쇼핑에서 먹고 자고 스마트폰 하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어. 자기 회사만으로. 손정희 회장이 투기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돈 넣고 버티기? 바이앤홀드 전략.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 투자죠. 예. 그러면 손정희 회장이 왜 저런 투자할까? 저는 이분도 DNA에 약간 갬블링의 어떤 그거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핸들링 가능한 영역으로 해소하고 충족시키면서 사는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뭐 이건 투자다 저건 투기다 이렇게 우리끼리, 오늘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리 0.9%, 1%도 안 줘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은행 정기예금에 묻어두는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거냐, 그렇다고 해본 적 없는 투기를 할 거냐,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그런 그 수요들, 이런 데들이 앞으로 스타트업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의 벤처 시장이 한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라고 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수익률이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어떤 언론이나 막 그 금융사 리서치 연구기관들의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 자료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전부 다 언택트, 그러니까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늘리는 이런 업종이 당분간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본다. 그럼 뭐 당연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IT는 호재고요. 어플이나 플랫폼 기반으로 한 이런 스타트업의 투자도 저는 좋다고 봐요. 사모님하고 같이 보고 계시다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주변에서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의뢰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요거 몇 개 얘기해 드리면, 스포츠 경기를 안 하니까 스포츠 토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강원랜드 막 맨날 드나드는 사람도 솔직히 가족들한테 숨기고 몰래 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 돼갖고 오면 막 동선 다 까발려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못 가고 지금 다 미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타트업 벤처 붐이 일고, 그런 만큼 또 비제도권 내지는 약간 투기 시장도 엄청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시중에 돈은 많은데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어.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금. 이거 뭐 투기나 사기를 떠나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런던 오빠 구독자신데 내가 런던 오빠가 있어서 이런 거 든든하다 이런 거 하나씩 있으셔야죠. 먼저 기획부동산 아세요? 기획부동산? 네. 이거 의외로 이거 당하는 분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이 부모님 세대들은 땅은 원래 배신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무조건 묵혀두면 언젠간 오른다. 이런 부동산 불패의 어떤 신념이 기획부동산 놈들이 이런 걸 공격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전화로 많이 이제 낚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꾼들이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기획부동산 이 전화하는 사람들은 무슨 보험이나 무슨 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 뭐 휴대폰 뭐 보상받아서 이런 상업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 막 폰팅 하듯이 전화를 진짜 인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요. 전화해가지고 막 어머님, 아버님 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됐어요, 바빠요 그러고 끊는데 어쩌다 정말 오늘따라 쓸쓸하고 외롭고 막 몸도 안 좋고 이런 시기에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게 돼요. 뭐 자식 얘기도 됐고 남편 얘기도 하고 뭐 라떼 스토리,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얘기를 요즘에 누가 들어주겠냐고. 아버님 어머니 와서 막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목소리를 익히는 사이가 됩니다. 누구씨 뭐 누구 부장 잘 지냈어? 서로 인사 주고받고 아이고 어머니 뭐 저번에 어디 병원 가신다는 거 어떻게 되셨어요? 뭐 그러면 어머님이 아유 뭐 갔는데 신통치도 않아 막 별 얘기 다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땅 얘기를 싹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땅에 대한 어떤 그 신념과 부동산 불패 신화, 또 그동안 이제 쌓은 누가 얘기하신 어떤 랜선의 정.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여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물건을 보면은 거의 100% 지방 그 한적한 동네에 개발 예정지라고 막 입 털면서 필지를 최대한 쪼개가지고 개별 등기 안 된다. 이거 공유 지분 등기로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땅을 팔아먹을 거거든요. 심지어 완전 근본도 없는 기획부동산은 미등기로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현명한 런던 오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걸 또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게 먼저 이제 우리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이고 누구 부장 아이고 미스 김 아이고 엄마한테 거기 주소 좀 알려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안 알려줄 수는 없겠죠. 등기부 등본상 주소 정도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네를 한번 실제로 가보면 돼요. 예전에는 솔직히 완전 묻지마로 기획부동산에서 땅 팔아먹을 때는 막 서해안에 어떤 반나절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반나절은 육지로 나와 있고 이런 땅 아니면은 아예 진입로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맹지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은 솔직히 구글 맵으로만 봐도 대충 이제 그런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안 해요. 요즘 그 땅을 보러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그 필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쭉 살펴보면은 그 진입로 옆이나 평평하고 괜찮은 땅이 있어요. 여기도 바로 막 높은 산 옆에 있어서 막 그늘지고 이런 데 안 되고요. 양지 발은 네모 반듯하고 볕이 잘 드는. 그럼 이거를 동네 이장님 통해 가지고 한 100평 정도만 매수해 보세요. 이거 평당 뭐 한 3, 4만 원 뭐 100평이라 해봤자 4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런 건 등취득세도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획부동산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땅값보다 훨씬 쌀 거예요 아마. 요즘은 기획부동산에서 이런 정보 같은 거 막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군청이고 어디고 막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막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예정지 대상에 올랐다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도 한 30% 됩니다. 아예 허무맹랑한 데는 요즘 기획부동산에서 취급을 안 해요. 사서 들고 있어요. 그러다 개발 실제로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획부동산에서 팔려고 했던 공유지분 등기 돼 있는 이런 데는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이거 막 서류 막 도장 받으려면 땅 매입하기도 복잡하고 또 보상 가격은 또 비싸고 그러니까 가급적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로 그 100평짜리 땅 요게 바로 토지 보상구역으로 바로 수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그래 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 땅 한 100평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묻어두고 또 시간이 좀 있으시면 거기다 고추 같은 거 좀 심어 놓으면은 토지 보상 받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정보를 내 걸로 이제 슬그머니 탈취하는 거죠. 탈취.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진짜로 한 30% 정도는
그 부근이 진짜로 개발 예정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다단계. 요것도 역사가 깊고 저도 또 많이 압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은갈치 양복 입은 청년 4-5명 서 있으면 이거 100% 금융 다단계거든요. 주로 이제 2호선 라인을 통해서 쭉 따라가요. 방배, 서초, 교대, 그 다음에 강남은 여기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선릉, 삼성까지 쭉 가요. 이게 금융 다단계 2호선 쭉 라인이거든요. 2호선이 초록색이니까 뭐 그린벨트라고 할까? 가끔 보면 뭐 주소가 대치동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행정구역상만 그렇고 실제로 보면은 선릉역이나 삼성역 주변이 길만 건너면 대각선은 대치동이고 막 이런 데예요. 요 금융 다단계가 보통 월에 배당을 한 15%씩 주는 유사 수신의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럼 6개월이면 거의 원금만큼 배당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돈을 이제 계약서에는 금전소비 대차각서라고 해서 분명히 계약서를 써요. 여기다가 이제 일종의 차용증 형태로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월 이자를 몇 퍼센트로 딱 표시하는 항목이 있어서 계약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JU 그룹의 주수도가 이거를 주 단위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영화 그 마스터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그 실제 인물이죠. 조희파리가 이거를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일일 지급으로 쪼갰어요. 보통 이런 금융 다단계 폰지 사기가 2년에서 길면 한 5년 정도 가요. 일단 처음에 이제 한 100만 원 넣어보고 이자가 진짜 제대로 나오나? 그래서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완전히 이제 나중에 중독돼가지고 씀씀이 더 커지고 막 어디 아파트 분양받으면 이 돈으로 해야지 막 계획이 생기면 대출 받고 막 해서 막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터져. 근데 이 금융 다단계가 보통 이제 원금이 6개월 사이클로 돌아가요. 나한테는 뭐 월 한 10% 정도 혹은 일주일에 한 2-3% 이자 주는데 중간에 이제 유치해온 사람 수당 한 10% 영업비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넣고 6개월이면 내 원금이 바닥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이거를 월스트리트에서 하다가 1년 만에 완전히 털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무튼 내가 먼저 돈을 넣고 6개월 뒤면은 내가 넣은 돈 모두 바닥나잖아요. 그러면 7개월 때부터 나한테 줄 이자를 대줄 사람이 뒤에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투자금이 매월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왜냐면 내 거 대주로 들어온 사람은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 또 이자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되면은 2에 12제곱하면 이게 뭐 한 몇천 되니까 내 원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밑에 한 400억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스노우볼, 그러니까 이 눈덩이가 굴러가죠. 또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새로운 피라미드 밑단이 이제 한계에 달아서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자 줄 금액이 감당 안 되면서 이제 뻥 터지는 거죠. 조이팔이 이렇게 해서 사기친 금액이 5조 원. 피해자가 7만 명.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원금의 한 2-3배 정도는 배당으로 이미 땡겼는데 그냥 원금 못 받았다고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의외인데 요즘에 이제 FX 그 외환 마진 거래 이거는 1년 약정하면 월 2% 이자 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의 다단계였는데 물론 이것도 올해는 못 갔죠. 근데 이게 머리를 잘 쓴 게 금융권 제도권 출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언론이나 금감원에서 금융 다단계는 고수익을 믿기로 합니다. 이렇게 홍보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수익이 아니잖아요. 1년 약정에 월 2%면은 24%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회사에 외국인 임원도 들여놓고 막 영어 하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또 진짜 외환 거래 그런데 또 외국인이 하고 있어. 물론 그 사람 뭐 어디 서프라이즈 대여급에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랬고 이번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합치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금융 다단계 업자들의 특징이 일단 처음 회사 차렸을 때는 초창기는 입소문이 좀 좋게 나야 되다 보니까 초기 고객들한테 공을 엄청 드립니다. 우리 또 런던 오빠 구독자분들은 진짜 이거는 내가 날리면 날린다. 어떤 손정이 같은 투자 한번 해본다. 그래서 아주 일부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요놈들 또 이용하는 역발상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강남 살고 이제 40, 50대 뭐 아는 동생, 뭐 내 대학교 때 친구, 아니면 아는 누나 이렇게 또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융 다단계 어디 열렸다 그러면 무조건 초창기만 찾아가요. 근데 보통 그런 데 가서 이제 막 설명 듣잖아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몇 년에
걸친 어떤 뭐 검증된 회사고 몇 년 전통의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이미 안정성을 보증받았고 그러면 얘네들은 야 가자 가방도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